런하. 이게 진짜 얼마 만에 맞는 불금인가요? 참. 7만 전자를 이제는 막 고마워해야 되는, 막 안심이 되는 그런 지경이라는 게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쌓여있던 이 공매도 포지션이 일시에 딱 청산되면서 환매수성 급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심지어 이제 연기금도 사실 최근 들어서 공매도에 동참을 했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일단 먹자, 여기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시총 대형주들 위주로 이 급반등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 종목이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뭐 오늘 일단 하루의 플러스는 고마운데,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는 그런 생각에 왜 우리 연기금까지 일해야 되나 서운하기가 이를 데 없죠. 하지만 국내 연기금이 누구의 돈을 관리합니까? 국민연금, 우리 돈 관리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도 팔아서 수익을 내야 국민들이 연금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시총 상위주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개인들도 들고 있으면서 이게 왜 오르지 않느냐, 연기금이 왜 파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는 게 좀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결국 그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시장에서는 그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있다가 빼앗길 수도 있는 돈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급반등하는, 그것도 연이은 하락장 가운데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는 것은 이제 쇼커버라고 해요. 공매도를 이제 개인도 할 수 있지만은,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이 곱버스 있잖아요. 인버스인데 뭐 3배 곱하게 된 거. 그거보다도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매수했다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 무조건 이제 100%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빵원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매도 주문 내가지고 체결됐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거꾸로. 그러면 사실상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럼 좀 그들만의 리그로 공매도를 차지하게 두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 증시에는 환율 플레이가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매매보다 위험한 게 장기 투자라고. 아침에 눈 딱 떠서 환율부터 보고 그걸로 오전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지분 5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스마트폰 봤는데 간밤에 뉴욕 환시에서 환율 올랐다. 그럼 그날은 삼성전자 하락 출발에 맞춰서 저가 매수하는 날. 반대로 오늘처럼 환율이 뚝 떨어졌네? 그러면 그날은 삼성전자 반등에 딱 수익 내고 파는 날. 이렇게만 오전에 트레이딩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댓글에 보면은 제가 너무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내 감정과 태도와 소비와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연동되는, 거기에다 종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너무 주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주생주사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하시라. 그리고 차라리 땅을 사라고, 그렇게 주식에 올인할 비중으로 했더니 너 지금 부동산 투기 부추기냐, 뭐 이런 분들이 댓글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식은 늘 위험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지만, 이 토지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그래도 인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에 임야 평당 120만 원 주고 한 10평 샀는데, 이게 뭐 코로나가 터졌다고 땅값이 반토막 나고 뭐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떨어지고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가치가 급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도 뭐 지방 쪽은 서울하고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차피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거 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그러니까 이제 있을 유자의 가격 가짜, 가격이 있는 종이 이 주식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나을 수 있다. 아니, 정치인들 보세요. 혹은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보면 알겠지만은, 주식은 배우자나 본인 명의 둘 중에 한 명만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대신에 토지하고 부동산은 부모 자식 뭐 다 각자 명의로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이 언제 대장동이 될지, 광명이 돼서 GTX가 들어올지,
뭐 가덕도처럼 공항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한민국은 70%가 산지고 평지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그 부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외신 뉴스, 그것도 내신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외신 뉴스 2개를 제가 모아서 주말에 꼭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17일 일요일 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미국 국가정보국 DNI, 여기는 국가정보국?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국가정보원이랑 실제로는 미국 CIA부터 국가안보국 그 NSA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정보국 DIA, 국가정찰국 NRO, 이런 미국 내의 연방정보국 17개 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에 이 국가정보국장 이분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옵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국군하고 북한군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지금 상황입니다. 대단한 이벤트예요. 제가 여기서 런스트라다무스로 빙의해가지고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번에 이 에이브릴 헤인스 이분 한국 방문했을 때 이 국가정보국장 숙소가 어디냐? 분명히 남산 하얏트 호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하이 프로파일, 그러니까 고위층이 방문하면 거의 100%로 숙소는 남산 하얏트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뭐 럼스펠드 국방장관서부터 여러 뭐 미국에서 고위직 왔다 하면 무조건 하얏트. 그 이유는 뭐냐? 뭐 하얏트가 풀사이드 바베큐가 맛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하얏트 밑에 경리단길이 있는데 거기 물이 좋아서 그래? 절대 아니고요. 이 하얏트가 북한에서 딱 봤을 때 남산 뒤에 딱 숨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리적 요새급으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장사정포로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특급 호텔이 하얏트밖에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주변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실 때 이 국가정보국 국장이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정도 이제 나오면, 야, 저 숙소 어디일 것 같아? 왜 어딘데? 분명 하얏트다. 왜 하얏트야 하필이면? 뭐 신라호텔도 있고 조선호텔도 있는데. 왜냐면 말이지, 그리고 탁 잘난 척하면 너 하얏트가 이 남산 뒤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장사정포로 직접 공격이 불가능한 유일한 특급 호텔이야. 그러고 보니까 남산 밑에 밀리오레 호텔도 있는데 거기는 왜 안 가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요 에이브러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일단 미국 공군기를 타고 우리나라 오산 에어베이스에 내려요. 그럼 거기서 헬기를 타고 용산 미군기지 들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호 의전 코드 이거 맥슈얼 한 다음에 바로 하얏트로 간다.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이니까 요 동선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마 까만색 SUV 한 5대랑 우리 경찰 의전 차량 행렬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또 얘기해야죠, 주변에다. 야, 너 저거 뭔 줄 알아? 저거 뭐 카니발 동호회 떼드라이빙 이거 아니고 미국에서 정보국 넘버 원이 한 거 왔잖아.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 용산 아니면 하얏트 간다. 딱. 네. 어쨌든 제가 뭐 미국 정보국장 호텔 숙소까지 언급한 거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아니, 제가 일단 남녀를 떠나서 미국 정보 책임자 넘버 원이 숙소가 어딘지 알아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사진 보시면 상당히 미인이잖아요. 여기서 딱 정말 든 생각이, 과연 이분은 진짜 과연 부부싸움이 가능할까? 아니, 남편도 사람인데 진짜 친구랑 카톡으로 뭐 부인 뒷담화조차도 이게 엄두가 안 날 거야.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남녀 사이에 보면 우리 이제 아침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벽에 몰아놓고 벽에 손바닥 딱 치면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예? 아니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키스 막 이런 거 했다가는 진짜 바로 그냥 그 길로 끌려가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종 바이오 화학 무기 맛집으로 그냥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의 이름은 에이브러 헤인스, 1969년생이시고 지금 일단 사진으로만 봐서는 진짜 그냥 친절한 동네 이웃, 그러니까 미국 어느 주택가를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강아지랑 놀고 있거나 아니면 동네 그로서리 샵 같은 데 가면 저녁 재료 고르고 있을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이분이 엄친딸 오브 더 엄친딸인 게 일단 뉴욕 태생으로 맨하탄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담동이 홈타운이에요. 거기서 이제 청담초, 청담중학교 나온 거지 이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과학자. 거의 아이언맨 어린 시절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가 시카고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또 땄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자동차 정비사로 또 이분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학비도 벌고 이제 또 주로 엔진 쪽에 심취를 해 있었대. 아, 이것도 아이언맨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다가 중고 비행기 엔진을 복원해서 유럽 비행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본인이 직접 조종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조종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운전연수 받다가 그 선생님이랑 눈이 맞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거의 운전을 슈마허급으로 막 하는데 연수를 계속 신청해. 알고 보니 자율주행까지 있었지. 하여튼 이렇게 물리학 박사로 연구에 막 몰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험실을 뛰쳐나왔대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북카페를 또 차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다시 조지타운 법대에서 법학 박사를 땄대. 거의 체육인으로 따지면 김연아 더하기 심건호 더하기 쇼트트랙까지 하고 양궁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예? 김연아가 뭐 심건호 형님하고 레슬링 하는 거 생각하기 좋은데 하여튼 그런 정말 이게 슈퍼 휴먼인 거예요. 그러다가 조지타운 법학 박사 따고 나서 오바마 정부 때 CIA 부국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전하면서 정부에 발을 들였고, 이 에이브리 헤인스 이분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사실 일관적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펜타곤에서는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한국에 오는 게 사실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지난 5월 달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미국 국가정보국장 신분으로 판문점하고 JSA 공동 경비구역까지 시찰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진짜 미국 정보국 넘버원이 판문점에 딱 발을 내디디는 순간 북한에서도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핵잠수함 거의 동해 NLL 거의 끝까지 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진짜 북한 해역까지 막 진짜 들어와서 빙빙 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미국 국가정보국장 판문점에 스테이하는 동안 하시라도 그냥. 예? 그래서 이번에 올해만 이제 두 번째 한국 방문인데, 이번 방문이 지난번하고 다른 이유는 최근에 북한이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북 적대 정책만 철회하면 우리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화답 성격으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청와대나 판문점 방문 계획은 아직 없다고 외신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북한하고 대화 국면의 신호탄으로 이번 방문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이제 대북주, 남북 경협, DMZ 평화공원, 기타 등등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그나저나 참 씁쓸한 게, 사실 우리 한국 증시도 이 달러 환율에 따라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데, 이 한반도 평화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대북주마저도 이렇게 미국의 스탠스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자, 다음 주말 뉴스. 미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루시가 이번 주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6시 34분. 이때를 시작으로 12년 동안, 그러니까 2033년까지 화성을 넘어서 목성까지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소행성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분들이 주목할 만한 재료가 바로 이번 소행성 탐사선 루시의 제조사가 월가 대표 방산주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 루시 탐사선, 그리고 이 소행성 탐사선 루시의 동력은 전적으로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게 된대요. 이렇게 목성 궤도까지 진짜 장거리 탐사선에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자료를 또 리서치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는 어렸을 때 우리 열심히 외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지구 포함해서 9개. 근데 이 태양계의 크기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2광년. 2명의 미친년 이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2년을 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9조 5천억 킬로미터. 1km도 먼데 거기 공이 지금 몇 개 붙어. 그러니까 사실 이 태양이 결국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고 생물체의 어떤 진화와 운명을 총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도 결국은 이제 태양의 흑점 그 활동이 주기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강해지면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약해지면 지구 온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은 규모가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존재는 과연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지, 갑자기 갱년기에 이어서 오춘기가 오려고 하네요. 어쨌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라이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